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평화주의자인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목에서 아버지 안태운과 어머니 조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안인수는 해주 일대에서 미곡상을 경영하며 400석의 토지를 보유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해 명예현감을 지낸 관료였으며 아버지 안태운은 1891년 진사시에 입격할 정도로 학식이 높은 분이었죠. 어린 시절 안중근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등에 7개의 검은 점이 있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하여 응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안중근은 서당 공부보다는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말타기와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너무 산만하다고 생각해 무거울 중에 뿌리 근자를 써서 이름을 중근으로 바꿔주었죠. 놀랍게도 그의 사격 실력은 매우 뛰어나서 명중률이 50%밖에 되지 않는 화승총으로 10m나 떨어진 곳에 동전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격 실력은 훗날 그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재능이 됩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자 가족들과 함께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피신하게 되었죠. 이곳에서 안중근은 아버지가 세운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나 사서오경까지는 배우지 못하고 통감 10권만 익혔다고 합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안중근은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안태운이 7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청계산에 진을 치고 동학군에 맞섰는데 이 전투에서 안중근은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김구와 처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김구가 동학군으로 활동할 당시 안태운이 그를 보호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훗날 김구는 안중근 가문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죠. 1897년 안중근은 프랑스 출신 천주교 신부 조제프 빌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얻게 됩니다. 안중근의 집안은 천주교 성당 건축에 참여할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다고 하죠. 당시 안중근은 천주교 교리에 깊이 매료되어 프랑스어도 배우려 했지만 미텔 주교가 조선인들의 학문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1904년에는 황해도 안하급에서 중국인 의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외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체포령이 내려졌지만 안중근은 상하이로 피신하게 되었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안중근은 국권 회복을 위해 다시 상하이로 떠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그는 교육 계몽 운동에 힘을 쏟아 사문학교를 설립하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1907년에는 서상돈이 주도한 국채보상운동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인정받아 국채보상기성의 관서지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한일신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안중근은 독립전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대한이군 참모중장이 되어 항일 무장투쟁을 이어가게 되었죠. 당시 1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전투에서 잡은 일본군 포로를 국제법에 따라 석방해 주었다가 오히려 기습을 당해 큰 패배를 겪었죠. 1909년 그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 11인과 함께 단지동맹을 맺고 왼손 약지를 자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하얼빈역에서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한 안중근은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와 함께 거사를 준비합니다. 안중근은 환영단으로 위장해 이토 히로부미에게 접근했고 브라우닝 권총으로 세 발을 명중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히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이토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안중근은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안중근은 태극기를 꺼내들고 코레아 우라를 3번 외쳤죠. 이토 히로부미는 총을 맞고 30분 만에 사망했고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재판정에서 안중근은 15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명성황후 시에 을사늑약 강제 체결, 고종황제 폐위, 군대 해산,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교과서, 소각 등을 주요 죄목으로 지목했는데요. 특히 그는 자신을 단순한 살인범이 아닌 독립군의 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옥에서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지필하며 한중일 3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죠. 그는 3국이 공동으로 군항을 관리하고 평화회의를 조직하며 공용화폐를 만들자는 혁신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리순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국제평화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은 오늘날의 유럽연합과 비슷한 발상이었죠. 재판을 맡았던 일본인들조차 안중근의 인품과 신념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미즈노 기치타로는 안중근을 깊이 존경하여 조선의 지사가 목숨을 구걸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며 항소를 만료했습니다. 심지어 리순 감옥의 간수들도 그를 특별히 대우했는데 지바 도시치라는 간수는 안중근의 유묵을 소중히 보관했다가 후에 한국에 기증하기도 했죠.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3월 26일 오전 10시 32살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니
너희들은 각자 나라에 책임을 다하고 힘을 합해 독립을 이루어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타깝게도 안중근의 유해는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일제는 그의 묘지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해 끝까지 유해를 넘기지 않았고 정확한 매장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죠. 해방 이후 1946년 김구는 효창공원에 안중근의 가묘를 만들었지만 끝내 유해를 찾지 못한 채 3년 뒤 암살당하고 말았으며 같은 곳에 안장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유목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은 군인이 해야 할 일을 뜻하는 위국헌신 군인본부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표어가 되어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그가 꿈꾼 동양평화의 메시지는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한중일 삼국의 화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동양평화를 꿈꾼 선구자였는데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그의 정신은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얼빈 의거에서 안중근 의사와 함께했던 3명의 숨은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얼빈 의거를 안중근 의사 혼자만의 의거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의거는 치밀한 계획 하에 4명의 독립운동가가 함께 준비한 작전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중근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우체프와 만나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자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침략의 원흉이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을 동원해 농민군을 학살했고 1895년 을미사변을 주도했죠.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을 일으켰고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1907년에는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야말로 처단해야 할 첫 번째 인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 저기역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1909년 2월 7일 이미 연해주에서 동이단지회를 결성하며 각자 왼손 약지를 잘라 태극기에 대한 독립을 써넣는 결의를 다진 사이였습니다. 특히 우덕순은 안중근과 가장 가까운 동지였는데요. 그는 1876년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나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러시아로 건너갔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덕순은 동지들의 지원을 받아 학교를 세워 청년 교육에 힘쓰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져나갔죠. 1908년 여름에는 안중근과 함께 의병 300명을 이끌고 국내에 잠입해 함경도 경흥과 회령 지방의 일본군 주둔지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함흥 감옥에서 탈옥에 성공했죠. 조도선은 1879년 함경남도 홍원 출신으로 1895년에 러시아로 건너가 세탁업과 통역 일을 하던 중 이 거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아내가 러시아인이었다는 것인데 덕분에 러시아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독립운동가가 많지 않았기에 그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장 어린 동지였던 유동하는 1892년생으로 당시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는 1902년 10살 때 러시아 국경지대 포그라니치니에서 2주에 러시아어를 배웠고 러시아인 철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유동하의 아버지 유경집은 러시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만주,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는데요. 이런 집안 배경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한의원은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아지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4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토가 탈 특별열차가 지나갈 경로를 따라 각자의 저격 위치를 정했죠. 안중근은 하얼빈역을, 우덕순과 조도선은 체가구역을 담당했습니다. 만약 체가구역에서 실패하더라도 하얼빈역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구조였죠. 1909년 10월 26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체가구역에서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 육군이 보안을 이유로 숙소 문을 잠가버려 우덕순과 조도선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객사에서 나와서 기차에 난입했다가 실패했다면 이토는 회담 장소를 옮기거나 연기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갇힌 것이 의거 성공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중근은 일본인으로 위장하고 역에 잠입했습니다. 당시 한국인과 일본인은 외모로 구별하기 힘들었기에 가능한 위장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탄 특별열차가 도착하고 환영 인파 속에서 안중근은 누가 이토인지 찾았죠. 백발의 긴 수염을 가진 이토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순간 안중근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안중근은 이토에게 세 발을 발사했고 혹시 다른 사람이 이토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행들에게도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습니다. 체포 직후 그는 코레아 우라를 외쳤죠. 이토는 기차 안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30여 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세 동지는 모두 체포됐고 우덕순은 3년형, 조도선과 유동하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이들의 운명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유동하는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군의 가담의 독립운동을 이어가다가 1918년 고작 26살의 나이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의 한 강가에서 다른 청년 11명과 함께 체포되어 총에 맞아 사망했죠. 우덕수는 만주에서 교육, 종교 사업에 종사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해방 후에는 한국인 동포들의 귀국을 도왔습니다. 그는 귀국 후 대한국민당 최고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하다가 한국 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26일 북한군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외아들 우대영의 죽음입니다. 1956년 7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대영은 심장병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야 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이런 처지였다는 사실이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조도서는 출소 후 행적이 명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며 그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얼빈 의거는 안중근 의사 혼자만의 의거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모두 단순히 안중근 의사를 도운 이들에 그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숨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의 큰 축을 담당했던 최재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869년 11살의 한 소년이 포시에트 항구 해변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이 소년의 이름은 최재형이었는데요. 그를 발견한 것은 한 러시아 상선의 선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운명의 순간이었죠. 소년을 발견한 러시아 선장 부부는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재형을 친아들처럼 돌보며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했고 표트르 세면노비치라는 러시아식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인 선장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선장의 아내는 학식이 뛰어난 여성이었는데 최재형에게 러시아어는 물론 서양의 학문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1858년 8월 15일 함경도 경원에서 태어난 최재형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죠. 어머니는 기생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노비의 자식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9살이 되던 1867년 고향에 큰 흉년이 들자 아버지와 형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는데요. 당시 함경도 지역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영토인 훈춘을 거쳐 러시아의 지시너라는 마을에 정착했는데 이곳은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이었죠. 이 마을은 1863년 겨울 함경도 무산의 최운보와 경흥의 양흥범이 13호의 조선인을 이끌고 개척한 곳이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에 형수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친구 둘과 가출을 했지만 친구들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홀로 남은 최재형은 정처 없이 걷다가 포시에트 항구 해변가에서 쓰러졌고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바꾼 러시아 상선 선장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장 부부의 보살핌 아래 최재형은 1871년부터 1877년까지 6년 동안 상선을 타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무역 실무를 배우고 국제 감각을 키웠죠. 특히 각국의 항구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세계 정세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17살이 되어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최재형은 이미 러시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인 노동자들의 통역을 도맡았고 당시 만연했던 통역사들의 부당한 수탈로부터 동포들을 보호했죠. 당시 많은 통역사들이 언어의 장벽을 이용해 한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관행에 맞서 최재형은 공정한 통역으로 동포들의 권익을 지켰고 이런 공로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로부터 응급 훈장을 받기도 했죠.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1907년 안중근 의사가 연해주를 방문했을 때 남긴 말입니다. 최재형은 1893년 연추 지역의 도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에 정착한 조선인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한인 마을들을 묶어 연추읍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는 마을마다 학교를 세웠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장학금은 매년 한 명씩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였죠. 1896년에는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할 정도로 러시아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당시에는 러시아군의 군수물자를 납품하며 연수입이 10에서 12만 불에 달하는 큰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이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내륙의 한인들에게는 소, 돼지, 닭을 기르게 해서 군납할 수 있게 도왔고 해안가의 한인들에게는 연어를 잡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그가 살던 집이 얼마나 컸는지 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이자 회합 장소가 되었죠. 1908년 최재형은 국의 최대 독립운동 단체인 동의회를 설립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13,000 루블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았고 이범진 전 러시아 공사가 보낸 말루블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함께 모금한 6,000 루블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당시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사용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소총들을 구입했죠. 이때 그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안중근은 동의회의 참모중장이 되어 국내 진공작전을 지휘했고 신화산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영산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동의회의 무장투쟁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최재형은 패간 위기에 처한 해조신문을 인수해 대동공보로 이름을 바꾸고 격렬한 논조로 일제를 비판했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계획하면서 최재형의 집에서 권총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최재형은 이 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하얼빈이라는 장소를 직접 선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하얼빈은 중국 영토였지만 러시아가 조차하고 있어 일본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1911년 5월 최재형은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에서 한인 최대 단체인 권업회를 설립합니다. 홍범도가 부회장을 맡았고 이상설도 합류하면서 조직은 더욱 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권업회를 한인 자치기관으로 공식 인정했는데요. 겉으로는 한인들의 경제와 교육을 돕는 단체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죠. 권업회는 권업신문을 발행했는데 이 신문은 순 한글로 발행되어 한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했습니다. 특히 8월 29일이 되면 우리 민족이 국권을 빼앗긴 날을 상기시키는 기사들을 실었죠. 하지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동맹국이 되면서 권업회는 해산되고 권업신문도 폐간되고 말았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최재형의 활동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대한국민의회 외교부장이 되었고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는 재무총장으로 추대되었죠. 특히 파리 강화회의에 한인 대표 2명을 파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독립운동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1920년 4월 일본군이 연해주를 침략했을 때 최재형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연해주에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냈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죠. 가족들이 피신을 권했지만 그는 내가 도망가면 가족들이 고통받을 거다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4월 5일 새벽 그는 자택에서 체포되어 4월 7일 우수리스크 왕바실리 산기슭에서 동지들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향년 61세였습니다. 최재형의 순국 후 그의 가족들은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번째 부인 옐레나와의 사이에 사남 7녀가 있었는데요.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가족들은 중앙아시아로 흩어졌고 둘째 아들 파벨과 딸 류보피는 대숙청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특히 파벨은 최초의 한인 출신 러시아 해군 장교였다고 합니다. 4명의 사위도 처형되었고 11명의 자녀 중 살아남은 것은 발렌틴, 올가, 엘리자베타, 류드밀라, 소피아 5명뿐이었죠. 부인 옐레나는 1952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최재형은 마침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가져온 흙과 키르기스스탄에서 발견된 부인의 유해가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죠. 2014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가 살던 우수리스크에 집을 매입했고 보훈처가 10억 원을 들여 최재형 기념관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2019년 3월 28일 개관한 이 기념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죠. 최재형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가족과 개인보다는 조국의 독립과 동포들의 안녕을 위해 바쳐졌죠.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그것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한반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인물인 박열은 정말 거침없었는데요. 일본으로 건너가 적의 심장부에서 공격을 감행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본 도쿄로 가 독립활동을 했던 강심장의 상남자였죠. 심지어 박열은 스스로를 개새끼라고 칭하며 네가 나를 건들면 나도 물어버린다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인물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 박열의 정말 치열하고 파란만장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열은 1902년 지금의 경북 문경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본명은 박준식이었죠. 경성제1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다니고 있을 때인 1919년 3.1 만세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때 박준식은 독립선언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학생들의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3.1운동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이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적의 심장부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스스로 이름도 바꿨는데 그때부터 이름을 맵다, 사납다, 세차다 라는 뜻의 열자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성격은 굉장히 불같았고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무조건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불도저 같은 인물이었죠. 고작 18살에 일본으로 건너간 박열은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업도 계속 이어나가는 동시에 많은 조직을 만들며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로운 피라는 뜻의 의혈단, 검은파도라는 뜻의 무정부주의 단체인 흑도회, 여러 동지들과 함께 만든 비밀결사단체인 불령사 등을 만들어 반일 독립활동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령사를 조직할 때쯤 그에게는 일본인 연인이 생기는데요. 그녀는 바로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인이었죠. 후미코는 3.1운동 당시 충북 청원군에서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모습을 보고 일본인이 느낄 수도 있었던 두려움은커녕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울림을 받았고, 일본군의 무자비한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조선인들을 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피가 끓는 감동을 느꼈던 것이죠. 이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온 후미코는 자연스레 조선인들과 가깝게 지내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쓴 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 시를 보고 첫눈에 그 시인에게 반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시인이 바로 박열이었고, 그가 쓴 시는 개새끼라는 시였던 것이죠. 이후 둘은 동지이자 연인이 되어 함께 반일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열은 의열단을 통해서 일본으로 폭탄을 몰래 반입해 폭탄 테러를 하려고 준비했지만 일본군의 삼엄한 감시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던 1923년 9월 1일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사건인 관동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독이 든 만두를 나눠주고 있다, 지진을 이용해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공격하고 다닌다라는 괴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만들어 무리지어 다니며 조선인들을 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잡은 뒤 쥐고엔 고주센이라고 말해보라 했는데, 이는 조선인이 하기엔 조금 어려운 발음이었기 때문에 발음이 이상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들고 있던 죽창, 몽둥이, 도끼, 갈고리, 일본도 등으로 무참히 살해했던 것이죠. 박열은 학살을 피해 기타 이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특별 감시 대상이었던 그는 결국 연인 후미코와 함께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박열은 이상한 죄를 뒤집어 쓰기 시작했는데요. 박열이 대지진의 혼란을 이용해 일본의 왕세자에게 폭탄을 던져 암살하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뉴스가 보도되었던 것이죠. 대지진 때 보호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체포된 것이 갑자기 대역죄로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조가 시작되었고, 일본 검사가 누구에게 폭탄을 던지려 했냐라는 질문에 박열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는데요. 바로 황태자를 죽이려 했다라고 대답한 것이었죠. 심지어 박열은 검사의 물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 있는 태도를 취하며 조선어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아니라고 해봤자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한 박열은 이렇게 된 김에 이 재판을 항일 독립운동에 이용하자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역죄를 인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관동대지진 때 수많은 조선인 학살 사건 때문에 일본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고, 재판이 시작되면 많은 외신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 제국의 악랄한 모습들을 모두 낱낱이 까발려 주겠다라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취조가 계속되던 와중 박열은 뜬금없이 이상한 부탁을 하는데요. 바로 조선에 계신 부모님께 후미코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한 것이었죠. 결국 판사 타테마스 카이세이는 그들을 전향시킬 목적으로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박열과 후미코는 독특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데, 누가 봐도 현재 목숨을 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고 장난기 넘치며 여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1년이 지난 1926년 8월부터 조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아지자 이 사진을 찍게 해준 타테마스 판사는 해임되고 말았고, 당시 와카츠키 레이지로 내각의 총사퇴를 부를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박열은 판사에게 4가지 요구 조건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정에서 조선의 예복을 입겠다는 것, 두 번째는 일본이 조선을 강탈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취지를 재판장에서 먼저 선언할 것, 세 번째는 조선말로 재판을 할 것이니 통역관을 배치할 것, 네 번째는 재판관과 나는 동등한 대표 입장이니 재판관과 자리가 같아야 할 것, 이 4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지만 당시 관동대학살 문제도 있었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미개한 조선과는 달리 합법적이고 민주적이라는 걸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만 빼고 나머지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926년 2월 재판이 시작되었고, 후미코는 한복을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는데 3.1 운동을 연상시키는 흰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었습니다. 또한 박열은 조선 관료의 예복인 사모관 대차림을 하고 부채를 든 채 당당하게 재판장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후 박열은 조선말로 일본인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천황은 강도단의 두목이고 약탈의사의 우상이다 라고 말했으며, 후미코는 나를 박열과 같이 단두대에 세워줘라, 그와 함께 죽을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얼마 후 열린 마지막 선고 공판 때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가라는 판사의 물음에 박열은 그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다,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이후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자 박열은 수고했네, 내 육체야 자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내 정신은 어찌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미코는 큰 목소리로 만세 하고 외쳤다고 하죠.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박열과 후미코는 거침없고 기계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926년 3월 23일에는 변호사였던 후세 다스지의 도움으로 박열과 후미코는 도쿄 우시고메 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하여 옥중 결혼도 하게 되었죠. 정말 유쾌하기 그지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형만을 기다리고 있던 박열에게 한 장의 안내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감형장이었죠. 바로 일본 정부의 자비와 일본 왕실의 은덕으로 너를 한번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미였는데 박열은 그 자리에서 감형장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나온 신문 기사에는 박열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 웃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후미코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어이없는 기사가 내보내졌죠. 그리고 이후 박열과 후미코는 서로 다른 형무소로 옮겨져 생사도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약 4개월 후에 후미코가 죽었다는 소식이 박열에게 전해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지만 후세 다스지 변호사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매장도 완료된 상태였죠. 그렇게 기계가 넘치던 후미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믿을 수 없었지만 이미 사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버린 일본이었기에 일본이 암살한 것이다 라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후 1945년 8월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마침내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박열도 감옥에 갇힌 지 22년 2개월 만인 1945년 10월 27일에 비로소 석방될 수 있었고 그가 석방될 당시 형무소 앞에는 15,000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려 박열의 석방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는 석방 이후 제1동포 단체를 만들기도 했고 장학사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김구의 부탁을 받아 일본에 묻혀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으로 송환을 맡기도 했죠. 그가 한국으로 송환한 유해들 중 한 분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유해였는데요. 당시 윤봉길의 유해가 어느 공동묘지에 묻혀있다라는 것까지는 겨우 알아낼 수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유해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열받은 박열은 그러면 공동묘지를 다 파내서라도 찾아내겠다고 하자 결국 유해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묻혀있는 장소였는데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쓰레기 아치장 계단 바로 앞 사람들이 항상 지나다니는 길 아래에 묻어버렸던 것이죠. 그곳은 봉분도 없이 그냥 평평한 길바닥이었으며 사람들이 그의 유해를 밟고 다니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돌아가시고 14년 만에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박열은 1949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장희숙이라는 여인과 재혼도 했으며 아들과 딸도 낳고 살고 있던 중 또 다시 큰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다들 피난길에 올랐지만 박열은 국민이 모두 서울에 남아있는데 독립투사인 내가 그 사람들을 버리고 서울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며 서울에 남았고 아내인 장희숙은 어쩔 수 없이 어린 남매만 데리고 피난을 떠났죠. 이후 박열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박열 가족은 서로 생사도 확인할 수 없이 떨어져 살게 되었죠. 박열의 북한에서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으며 훗날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서 제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장을 맡고 있다가 1974년 1월 17일 71세의 나이로 평양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6.25 전쟁 당시 먹고 살 길이 어려웠던 아내 장희숙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알고 지내던 지인 중 한 명이 적십자 일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고 혹시 박열이 살아있다면 전해줄 게 있냐고 묻길래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다고 하죠. 그 편지에는 아들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어놓았다고 하는데요.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박열의 답장이 도착했는데 도착한 답장에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사진 뒤에는 아들을 나라에 바쳐라라는 말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으며 이를 본 장희숙은 아들 박영일을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나라에 바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고 이후 박영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군사관의 임관의 준장으로 전역을 했다고 하죠. 가끔씩 내가 과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못했을 것 같은데요. 박열이 보여준 용기와 기계는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